예도입니다. 저녁 산책길에서 정말 오랜만에 들레즈의 시리즈 강좌 한 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들레즈가 가장 말기에 썼던 1991년도에 출간한 게스클라 필로조피라고 하는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자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초기에 안 쓰고 왜 말기에 썼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예도가 아직 들레즈 시리즈에서 하지 않았어요. 예도는 지금까지 들레즈와 하이데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니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들레즈의 개별, 그러니까 들레즈 시리즈 안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들레즈의 사유를 파악한 그런 강좌들을 단편 강좌에 또 따로 모아놨고요. 여러분들이 단편 강좌에 가면 다양한 들레즈 강좌를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예도는 들레즈 시리즈 강좌를 지금까지 12개를 해놨어. 오늘 13번째 강좌를 열겠는데요. 이 작품이 참 또 재미있는 그런 들레즈 말기에 쓰였던 작품이고, 그래서 1년 전에 예도가 들레즈의 첫 번째 강좌를 열었을 때 정말 그때 예도TV 구독자가 600명이었나 그래요. 그때 열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참 실존적으로 정말 강렬한 앵땡 시대를 느꼈던 그런 예도의 시기였는데, 그때 예도가 들레즈를 잡고 첫 번째 강좌를 니체적인, 너무나 니체적인 으로 시작하여 이제 풀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대변하는 들레즈가 정말 니체의 적자로서 가장 훌륭하게 철학의 형이상학을 포스트 모던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꼼꼼하게 사유했고, 가장 광범위하게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를 니체와 베르그송적인 그러한 생성의 존재론 위에서 재해석했던 탁월한 철학자였죠. 그죠? 오늘 13번째 게스클라 필로조피,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작품을 들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렁띠 웨디페와 그 다음에 밀플라토, 다시 말해서 안티오이디푸스와 천의 고원, 그 작품, 그 다음에 카프카, 그 다음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 네 권이 들레즈가 펠릭스 과타리, 정신분석 철학자인 펠릭스 과타리와 더불어서 공동 출간한 작품인데, 이 마지막 작품, 죽기 4년 전에 썼던, 출간했던 이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예도가 했던 예도만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1, 2, 3, 4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들레즈가 철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철학이 그에게 있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레즈 역시도 철학은 개념의 창조라 그럽니다. 이 말, 제가 볼 때는 들레즈는 헤겔을까지만 어디에서도 이 헤겔을 토대로 해서 헤겔을 다시 해석하는, 그래서 헤겔 니체적인 사유가 상당히 들레즈 철학 읽기에 맞다고 봐. 대부분은 들레즈가 반헤겔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 그런데 그의 책 1차 자료를 읽어보면 항상 헤겔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도가 요즘
헤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서문 읽기를 통하여 헤겔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강좌를 열고 있는데요. 어쨌든 헤겔은 어떤 철학자한테서 까고 나면 다시 뒤돌아서면 헤겔은 웃고 있는 그런 철학자죠. 그죠? 이 작품에서도 곳곳에서 헤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철학이란 뭐냐? 이 작품에서 둘레즈는 어떤 진리를 창조하고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그 학문의 본성을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 그게 철학뿐만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은 건축도 되고 예술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과학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과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은 개념을 창조하는 학문이다 그래. 이게 아주 쉬운 그런 정의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부터 엄청나게 깊이 있는 그러한 철학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레즈가 철학이 무엇인지 그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머릿속에서 완전히 꽂히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뭐냐? 예술은 감각적 엄표를 표현하는, 창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진리는 뭐냐? 이것은 등식이라든지 함수의 어떤 상관관계를 창조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뭐냐? 철학은 바로 개념을 창조하는 학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은 감각적 엄표. 여러분, 엄표는 들레즈한테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푸코를 통하여 들레즈와 더불어 들레즈가 푸코와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은 아주 친했죠, 그죠? 그러니까 에농스 엄표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발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발화를 통하여 나타난 그 의미들이 그 발화자의 상황과 더불어서 고려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한 언어의 어떤 관념을 갖고는 엄표는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엄표는 발화자의 상황과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제나 사물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기표들의 놀이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표는 푸코한테서는 뭐였어? 지식과 권력의 그러한 공모관계를 폭로할 수 있는 가장 인간의 담론의 깊은 지점이었다고. 그런데 들레즈는 이런 용어들을 갖고 와서 자기 방식대로 또 활용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감각적 엄표를 창조하는 게 예술이고, 과학은 뭐냐? 과학은 함수와 등식의 관계를 창조하는. 그럼 철학은 뭐냐? 깨스클라 필로소피. 철학은 뭐냐? 철학은 개념을 창조하는 거예요. 개념. 여러분, 헤겔 냄새 나죠? 이제 헤겔과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개념이 창조되면서 새로운 철학이 구성되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철학은 개념이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철학소예요. 그리고 또 이 개념이 다른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그게 개념의 특정한 연결고리들이 연결되어 있어. 이게 바로 일관적 장이야. 그게 철학에는 일관적 장이 있어. 그런데 그 개념들의 연결은 결코 역사에
직선적 연속성과 같이 그렇게 구성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예를 들면 플라톤에 대한 사유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할 때는 이미 플라톤적인 것이 들어있지만은 그거를 새롭게 플라톤의 개념을 새롭게 해체하면서 이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하는 게 철학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 또 다른 개념에 덧입혀져서 또 그 개념의 일관적 장을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서 해체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연속성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둘레즈는 이러한 일관적 장을 자기의 리조미라든지 지층적인 그러한 뿌리 식물의 어떤 그러한 열매와 같이 어디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이 그렇게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개념의 사설이 있다고 본 거야. 이걸 예를 들어서 예도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구성된 일관적 장이 바로 철학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철학자들은 그 이전의 철학자들의 이런 개념군들을 자기 방식대로 해체하면 개념을 형성하여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의 철학소들은 결코 역사의 연속성과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념들은 특정한 강도를 갖고 있고 거기에는 특정한 특이점들이 존재하고 그 특이점들을 통하여 그 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또 완전 니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새로운 창조적 파괴, 이거는 둘레즈한테는 어떻게 돼요? 탈주야, 탈주. 끊임없이 기존 질서의 연속성을 벗어나서, 그죠? 자기 자신의 탈주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창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의 어떤 그 일반적이고 일관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창조적 파괴를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레즈한테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이 새로운 시대가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개념이 새롭게 형성돼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둘레즈가 볼 때에 고대의 철학의 소들에서 중요한 것은 뭐였는지 알아요? 로고스 개념. 여러분들 다 아는 개념이에요. 로고스 개념과 그 다음에 또 누스, 에피스테메. 누스는 뭐야? 누스가 바로 이성이야. 그 다음에 에피스테메는 인식이고, 그 다음에 아랫대와 같은 무엇에 적합하고 그거를 탁월한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아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탁월하게 표현되고 있잖아, 그죠? 이 아랫대, 플라톤에게서 나타나지만 이러한 용어들이 고대 철학의 어떤 그러한 개념군을 형성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중세는 뭐겠어? 최고 존재자,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성과 신앙의 관계, 이런 개념들이 지배했고,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죠?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한 코기토 개념, 그리고 칸트의 선험적 주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성의 개념, 그 다음에 자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게 됐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철학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관조의 기능인 거예요. 관조, 응? 꽁뚱뿔라시용, 응? 메디타시용. 그러니까 관조의 기능, 이거는 플라톤에게 적용돼.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의사소통의 기능, 소통의 기능, 코무니카시옹의 기능이 있었고, 세 번째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반성의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통 철학의 특징이었어. 그 반성. 그러니까 플라톤은 신을, 이데아의 세계를 관조하면서 자기네 철학의 개념을 형성한 자였어.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관조야. 관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의사소통을 통하여 보편 개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철학을 했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게서 중요한 것은 코무니카시옹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헤겔한테로 넘어와서 철학의 개념의 기능에서 중요했던 것은 반성이야, 여러분. 레플렉시옹.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반성을 통하여 이성이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전통 철학은 세 가지 개념적 형성을 이루는 그런 기능들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본 거야. 이 세 가지를 들레즈는 거부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거기에 니체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 들레즈는 그의 시네마라는 작품에서도 니체가 있고, 그의 모든 작품에서 니체가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은 개념을 관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갖다가 또 의사소통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 소통적인 특징,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반성하는, 이런 세 가지는 그 철학의 개념의 핵심적인 요소인 파괴적 창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들레즈한테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철학의 반성. 그러니까 철학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전의 개념들은 언제나 해체를 통하여, 그죠? 파괴적 해체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되고, 그 개념은 또한 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라고 본 게 바로 들레즈인 거야. 그러니까 그는 파괴적 창조가 중요한 건데, 이런 세 개의 개념들은 바로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오늘날의 들레즈 시대 20세기의 포스트 모던적 담론을 결코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특징을 거부하면서 들레즈는 바로 뭔지 알아요? 들레즈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으로 철학이 형성된다라고 자기만의 철학의 개념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는데, 예도가 예를 들어서 들레즈의 데카르트와 칸트 비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군의 새로운 창조가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려고 해요. 이런 거예요.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가 코기토를 주장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의심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것에 도달했을 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나타나잖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창조와 그러니까 데카르트한테서는 뭐야? 데카르트한테서는 그 자아의 형성이 의심을 통하여 존재한다와 생각한다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이는 게 바로 자아의 형성의 지점인 거야.
이게 그 시대에 위대했던 것은 중세의 중세는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사물들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라고. 중세만 해도. 근데 데카르트가 혁명적으로 인간의 주체를 통하여, 그죠? 인간의 주체를 통하여 인간이 모든 사물들의 이 세계의 신의 창조 세계를 의심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제1 철학의 출발점이 코기토 에르고스미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대의 자아는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자아는 의심하는 자아였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기결된 생각한다와 존재한다라는 개념의 일치였다고.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들어있죠. 시간이 없으니 공간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칸트의 혁명이 뭐야? 칸트의 혁명은 예도가 다른 곳에서도 이미 강좌를 열었어요.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 뭐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인식 안에 시간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코기토 안에 시간을 집어넣으면서 코기토 바깥에 공간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시공간을 가진 선험적 주체를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칸트의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에 통용되었던 코기토가 칸트를 통하여 시간을 집어넣으면서, 이게 뭐야? 감각, 직관, 그러니까 뭐야? 칸트한테서 감각, 직관의 내적 형식이 시간이잖아. 외적 형식이 공간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유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코기토는 시간과 공간을 획득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새로운 코기토가 탄생되게 되는 거야. 그 들레지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데카르트의 코기토의 개념에서 칸트의 시간을 집어넣은 그 개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칸트보다 열등한 것이고 그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의 데카르트의 코기토 개념은 그 시대만의 독특한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적 개념이었던가, 중세의 철학에 비하면. 그런데 칸트의 뉴턴의 시대로 오면서 이 개념은 코기토 안에 시간 개념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혁명이 나타나게 됐고, 이 혁명은 새로운 데카르트 철학의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사유를 나타내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철학은 바로 뭐예요? 철학은 바로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개념을 단순하게 다 파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통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덴케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 칸트가 새롭게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데카르트의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는 철학의 개념에 있어서 일관적 장을 형성하는 다양한 철학소들은 결코 완전한 단절의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야. 야, 이 점에서 하이데거랑 가다모랑 또 만날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는 없는 거야, 철학에서도. 철학의 개념군의 형성은 새로운 창조적 파괴는 맞지만은, 그것은 결코 뭐죠? 그것은 결코 그 창조적 파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개념으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그 개념은 새로운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서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야. 그게 들레즈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개념이 개념 위에 덧붙여지면서 예를 들면은 코기토 에르고 숨의 데카르트의 이 개념에 칸트의 그죠? 칸트의 시간이 집어넣어지면서 아주 작은 변화 같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 일관적 장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혁명적인 파괴를 가져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들의 철학소는 그 전에 철학자들의 개념을 100% 거부하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내지만은 그것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들레즈의 방식 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철학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예도가 맨날 이야기하지만은, 이러한 철학소를 통하여 철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새로운 철학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러한 비교들이 헤겔로 하이데거로 넘어가지 않지만은, 예도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철학소들이, 어떻게 하이데거까지 변형되었는지 봅시다. 그럼 그 뒤에 헤겔은 어떻게 했어? 헤겔한테서 시간은 뭐예요? 이건 대가리 안에 있는 인식적 시간이 아닌 거예요. 헤겔한테서는 최소한 역사의 변증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역사 안에 있는 이성 안에 발전적 시간의 도식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헤겔의 시간은 칸트의 시간과 다른 거야. 그게 헤겔의 시대가 오면서 이 시간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면서 칸트와는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집어넣고 이성 안에서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거야. 정신에 의해서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고 그게 바로 이성적인 건 거야. 거기에는 역사가 함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은 다시 변형되게 됐던 거야. 이러한 것들이 헤겔 시대에 통용되다가 20세기가 들어오면서 하이데거의 시간 개념은 혁명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뭐야? 인간 현존재의 역사성은 언제나 그는 그 주체가 그 역사를 초월하여 자기 자신의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의 시간성은 뭐야? 그의 역사성, 인간의 역사성을 언제나 앞질러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다시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자기의 개념, 철학소의 전통의 철학을 해체하고 박살내면서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들레즈의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뭐야? 특정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의 개념군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탈주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데카르트의 코기토로부터 칸트가 탈주했죠. 그 다음에 칸트의 어떤 그 코기토 개념으로부터 헤겔의 주체는 뭐야? 또 다른 역사의 이성의 개념, 이런 방식으로 시간성을 획득하게 됐죠. 또 다시 탈주가 됐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철학의 개념들을 새롭게 바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인간의 역사성을 규정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철학은
하나하나씩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 이 변화가 바로 들레즈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인 거예요. 개념의 창조,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야. 여러분, 얼마나 하이데거를 싫어하고 얼마나 헤겔을 싫어하지만은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둘레즈의 철학의 개념들은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니체 쪽인 거야. 근데 하이데거도 이러한 사건의 개념을 이야기하거든. 개념은 사건인 거야, 여러분. 철학의 개념은. 사건으로서, 에벤느멍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이거는 하이데거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게스클라 필로조피에서 기존의 고대 존재론으로부터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철학을 출발한 플라톤의 철학은 거기에다가 그 존재 개념을 신과 연결시켰어. 이해가 돼요? 이건 중세의 정점에 이르렀어.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로 넘어오면서, 니체를 거쳐서 하이데거로 넘어오면서 이 존재 개념은 신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던 거예요. 신의 개념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개념은 새로운 탈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탈주는 뭐야? 또다시 새로운 개념으로 형성하게 되는 거야. 새로운 창조의 개념을 통하여, 그죠? 탈주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으로 형성되게 되는 거야. 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이 존재 개념은 또 다른 생성의 어떤 특징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완전히 다른 다양한 개념들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던 거야. 이러한 고대 존재론과 중세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신과 더불어 떡칠되어 있었던 이 존재 개념이 하이데거 한테서는 완전 도구마를 벗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생성의 존재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죠. 이거는 니체를 통하여 드러났는데, 니체의 출발점을 하이데거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철학소는 들레즈가 이것을 갖고 가면서 뭐죠? 이 존재 개념을 니체적인 것으로부터 곧바로 갖고 가서 하이데거를 생략하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개념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개념은 사건이에요. 들레즈한테서 개념은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하이데거한테서 존재가 사건으로 나타나잖아. 철학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개념을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면서 개념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철학의 개념을 오늘날의 사건으로 새롭게 나타나게 하는 건 우리야. 정말 해석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이데거적이고 가다마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우리라는 거야. 플라톤의 존재 개념을 오늘날 새롭게 해석하는 거는 오늘날의 철학자들이라는 거야. 그 점에서 오늘날 철학이 과거의 철학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들레즈가 높이 평가한 지점이야. 그래서 게스클라 필로조피는 여러분, 밀플라토와 렁띠 웨디페에서 노마디즘에게 적용시켰던 그러한 선언문이 이 마지막 작품에서는 여러분 도래하는 민중에게 바치는 책이에요. 이게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주의자예요, 여러분. 결국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플로레타리아여 일어나라, 단결하라, 이것을 통하여 도래하는 새로운 민중에게
이 명령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들레즈는 20세기가 저물어가는 1990년도에 그죠? 도래하는 민중, 카오스의 민중, 두뇌를 가지고 탈주할 수 있는 민중. 그래서 이 자본주의 랑그에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의 주체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 노마드와 같이 기존 랑그의 욕망의 흐름을 결코 경합하고 거기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새롭게 그죠? 새롭게 탈주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진 민중. 야, 이게 들레즈가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에게 적용시켰던 그 민중을 들레즈는 그죠? 20세기에 오늘날 지적은 또 달라. 목 없는 자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들레즈는 도래하는 민중, 카오스의 민중, 기존 질서의 힘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뇌를 가진 민중. 그래서 카오스의 민중, 그것이 바로 도래하는 민중들에게 바치는 선언문이었다라는 거, 이 작품이. 여러분 멋지죠, 그죠? 철학의 개념은 과거의 개념으로부터 결코 관조를 통하여 내재성을 통하여 본질을 직관하고 내재성에 충실하여서 주체 철학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탈주를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개념을 또 다른 이질적인 것에 접속시켜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생성의 존재론에 근거한 그러한 개념의 창조를 이야기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20세기에 도래하는 민중들에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깨어있는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들레즈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야. 여러분들이 노마드요, 여러분들이 도래하는 민중인 거야. 자본주의가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 영광과 권력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주체적 삶, 여러분. 그 욕망의 어떤 영토화와 탈영토화에 따라서 춤추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들레즈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마치 선언문처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도래하는 민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야, 멋지죠, 여러분. 이게 들레즈의 물론 과타리와 함께 썼던 네 권의 작품에서 마지막 작품이지만은 멋집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로부터 엄청난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여기 이러한 것으로부터 지적은 또 다른 방식으로 들레즈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본주의의 복잡성, 21세기, 19세기, 20세기 말로부터 오늘날의 상황에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새로운 철학을 또 새로운 개념의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탈주를 통하여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들레즈가 말하려고 하는 게스클라 필로소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깨어있는 플로레타리아여 일어나라. 이 마르크스의 숱하게 울음소리, 프랑스인들의 그 혁명의 정신에 깃들어서 새로운 혁명을 알렸던 마르크스의 목소리가 20세기 말에 들레즈를 통하여 새로운 생성의 니체 베르그송적 생성의 존재론에 자기 자신만의 개념의 창조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도래하는 민중들에게 그죠, 그러한 철학의 뜨거운 혁명을 알리는
깨어있는 20세기의 새로운 민중들을, 그죠? 용기를 주고, 존재의 용기를 주고, 새로운 탈주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들레즈의 마지막 피날레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들레즈가 말하려고 했던 개념의 창조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까지 들레즈에게는 니체가 살아있어요. 니체가. 니체가 끝까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마르크스가 또 살아있는 거야. 프로이트가 과타리를 통하여 비판적으로 고찰되면서 프로이트도 다시 살아있는 거야. 그 존재론 안에는, 일자 개념 안에는 또 스피노자도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들레즈는 마지막까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완전하게 뒤집어 엎으면서 새로운 장을 형성해 나가고, 거기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나타나는 개념의 운동성을 위대한 철학의 핵심적 중요 내용으로서 파악하면서 개념은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과 더불어서 변화와 혁명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장을 자기 자신의 철학의 개념을 통하여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동적인 들레즈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관조하고 기존의 철학이 주장했던, 그 다음에 또 뭐야? 소통을 통하여 보편 개념을 형성하고, 신을 관조함으로써 또 거기로부터 철학의 개념을 형성해 왔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반성을 통하여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철학을 거부하고, 이런 건 뭐야? 이런 특징은 편집증적인 거야. 들레즈의 정신분석학적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정신분열적인 방식으로 나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분열을 좋아했던 거예요.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철학이야. 내면으로 들어가서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바깥으로 탈주하면서 해체하는 방식의 편집증적인 게 아니라 뭐죠? 분열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진행시켜 나갔다라는 거. 이게 바로 들레즈였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도는 이러한 이 철학에 또 요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도래하는 민중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에게, 어떤 자본주의 광고에 혹하여서 놀아나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서, 그죠? 깨어서 그 욕망의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그러한 지뢰밭을 과감하게 주체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뇌를 가진 인간, 그래서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는 카오스의 민중. 여러분, 이게 들레즈예요. 그래서 도래하는 민중은 오늘날 인문학을 하는, 그래서 철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도래하는 민중입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여러분 물러갑니다.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도의 고정 강좌를 후원하실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추스.